어서 오세요. 오늘도 채널 LA 엉클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5명 구독자 증가와 50명 이상의 시청자가 계시면 행복합니다.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트럼프. 한국 영토의 일부도 호시탐탐. 전쟁도 불사할지 모른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최근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을 듣고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듯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느끼면서 트럼프가 내뱉는 말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어쩌면 한국 영토에도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닭살이 돋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코웃음 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지요. 미국은 돈으로 사들이거나 전쟁으로 빼앗은 영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미국 본토의 거의 절반은 멕시코 영토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래스카는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아니지만 미국령에 속해 있는 나라로는 푸에르토리코와 괌,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북마리아나 제도와 아메리칸 사모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9개의 작은 섬들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트럼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세계 곳곳의 다른 나라 영토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현재도 엄청난 넓이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영토를 넓히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미국이 한국의 영토인 제주도나 마라도를 사겠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현재의 인류가 공존하는 이상은 말이지요. 가장 먼저 트럼프는 텍사스주의 3배가량 크기인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그린란드 총리인 무테 에게데는 트럼프의 그러한 발언을 당연히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있은 후에 덴마크 정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과 관련하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무기 구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안보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제1기 집권 기간 중인 2019년 당시 트럼프는 처음으로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었지만 덴마크 총리인 메테 프레데릭센은 당시 트럼프의 발언을 농담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강력하게 원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지역을 얻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1975년 헬싱키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경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 간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찬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할 경우 나토 동맹국들 간의 신뢰는 완전하게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주요 강대국 간의 영토 보존과 함께 힘이 곧 정의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유럽의 각 국가들은 영토 수호를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어 나토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무력을 사용하거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대만 침공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경우 중국 역시 대만이 한때 중국 영토의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만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한국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군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덴마크의 주권을 침해한 유일한 국가로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었는데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을 계속 보일 경우 미국의 우방국들은 더 이상 미국을 우방국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처음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그린란드 국민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에 왜 이렇게도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린란드는 워낙 춥고 척박한 날씨 탓에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식량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반면에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수산물 관련 품목과 광물 자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행산업 또한 번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 표현이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그린란드에 지정학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1946년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1억 달러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당시 덴마크는 미국의 그와 같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에 덴마크는 미국의 툴레 공군기지 건립 제안을 받아들여 1951년 건설이 시작된 후 1953년에 완성된 해당 공군기지는 나토의 방어전략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북극에 위치한 그린란드가 나토의 방어전략 기지로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린란드의 일부 지역에서 얼음이 녹음으로써 새롭게 개방된 항만 운송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 제안 외에도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를 인수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나마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안보를 우려하면서도 일부는 그의 발언이 단지 농담에 가깝다고 가볍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전직 고위 관료는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문제는 곧 중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해 서반구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파나마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파나마의 여러 건설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주요 5대 항구들 중에서 중국이 2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의 파나마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 관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 경로로서 파나마 정부는 거의 25년 동안 그곳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비싼 값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쳐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인수해야만 하는 배경을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중국 세력 확대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파나마 대통령인 호세 라울 물리노는 트럼프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미국에게 팔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아마 얼마 전 트럼프의 대선 이후의 발언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트루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지칭했으며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캐나다에서의 세금이 너무 높다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세금이 크게 인하될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언급한 것을 캐나다 측 고위 인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화당 측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캐나다를 상대로 진행될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쯤으로 그다지 무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 때문에 편하게 먹고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 국가들의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밀매 및 범죄 사건들에 관해 비난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그런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서 에너지 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약 60%가 캐나다산입니다. 또한 천연가스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의 총 수입량 중 약 97%가 캐나다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지사인 더그 포드는 트럼프가 캐나다 수출품에 심각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토록 영토 확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이든 과거든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전쟁밖에는 방법이 없는데도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영토 확장에 욕심을 낼까요? 분석가들의 의견을 옮겨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역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팽창주의 전통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영토 확장을 통해 국가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 1845년 텍사스 합병, 1867년 알래스카 매입 등 영토 확장은 미국 발전의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9세기 미국에서는 영토 확장이 신이 부여한 운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일부 정치적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관점입니다. 미국은 천연자원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그린란드와 같은 지역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매력을 제공합니다. 또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새롭게 열리는 해상 운송로는 글로벌 무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패권 강화가 상당히 큰 이유를 차지합니다. 영토 확장은 새로운 시장 확보, 무역로 통제 그리고 자원 독점을 통해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 확보입니다. 그린란드와 같은 지역은 북극과 인접해 있어 군사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 군사적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그린란드의 툴레 공군기지는 북극 방어 전략의 핵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극과 같은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패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파나마 운하와 같은 주요 교통 경로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중국의 경제적 확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치적 요인이 빠질 수 없지요. 영토 확장은 지도자가 자신의 유산을 남기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토 확장은 지도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 영토 확장 제한은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희석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후세들을 위한 미래 준비 과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지역의 자원이 더 접근 가능해지면서 미국은 장기적인 에너지 및 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영토 확장 시도는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국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미국의 영토 확장 또는 팽창주의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요?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는 바다를 이용한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을 동북아시아의 최전선에 배치한 우방국으로 돕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이 대만을 강제로 귀속시키려는 욕망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와 무기를 지원받으면서 우크라이나를 빼앗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확장이고 팽창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서해와 동해의 지배권을 확실하게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민주주의를 통하여 오늘의 한국이 있게 도와준 미국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햇빛 정책을 시작으로 노무현의 개성공단, 문재인의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론과 차기 대통령 후보로 확고한 자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중국에게는 오로지 쉐쉐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의 김정은을 위원장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자국의 대통령에게는 차마 이곳에 옮길 수 없는 욕설과 표현을 동원하여 개무시하면서 한국이 중국 몽과 김정은을 존엄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지리적 위치와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한국이, 즉 한국 자체가 군사무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으로 치우치는 것을 미국이 방치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남한 전체를 욕심내지는 못하더라도 최남단에 위치한다는 마라도만이라도 매입하든가 빼앗든가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월 19일에 끝나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쳐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의 언론에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심각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웃기는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미국의 던킨 도너츠와 아이스크림 체인점인 베스킨 라빈스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이 기업들은 적어도 34년 전인
1990년 이전부터 미국에서 왕성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공헌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내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이고 또한 한국 내의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 정책의 요인에 의하여 원화 가치는 3년에서 5년 안에 달러당 2,000원까지 하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3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선진국 대열에서 완전히 밀려나 중진국 진입의 문턱까지 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그러한 혼란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발휘했던 영향력을 잃어가는 한국을 대비하여 한국의 영토의 일부분만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영양가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 올립니다.